윤석열 쪽 인간들을 보면 아주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살겠다고 서로 거짓말을 한 게 맞다고 자백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장성들이라니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난 뒤로 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본인들의 발언에 본인들이 잡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당장 이번 주 안으로도 파면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선 총이란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선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그랬고 검찰에선 사실대로 진술할 거였다는 취지로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일주일 뒤 열린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발포나 총 같은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총, 발포, 장갑차, 공포탄, 진압, 발포 이런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해서 사실 기억이 전혀 다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3주 뒤 군 검찰 조사에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다면서 총으로 문을 부수라는 기억이 안 나지만 총이라는 단어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4명이서 1명을 끌고 나가라고 한 것도 기억이 난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던 겁니다. 검찰은 조사를 진행하며 이 전 사령관에게 왜 국회 현안 질의 때와 답변이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만 혼란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에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선 사실대로 진술할 거였다란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증인 그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으면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그러면 통상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소방사에서는? 제가 아마 합참의장한테 건의를 했을 겁니다. 어떤 건의를 합니까? 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어디로? 만약에 제가 전화를 먼저 했던 데가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울 안보에서 제일 먼저 하는 데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다 물어보고 상황이 뭔지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라고 확인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서 국회가 네, 저희 담당자니까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국방부 장관이 먼저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른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증인도 거의 소방사에서 선발대 보내고 바로 같이 출발했죠, 증인도. 증인도 그날 출동 네. 지시 내리고 네. 그 부하들이 움직이기 전에 증인이 먼저 출동하셨던 거 아니?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까 차 안에 계셨다 그랬는데 네.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 그러니까 그 크기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상상을 좀 시켜드리려고 한 건데 일찍 그냥 작은 도착하셔서 차입니다. 네. 이 상황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차 안에 계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 안에 누가 있었죠? 그분 우리 부관, 운전관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예. 자리가 그러면 운전관 있고 부관은 앞에 있고 조수석에 있고 저는 뒤에 뒷자리에 있고 증인 혼자 그렇습니다. 있었겠네. 아까 전화기 3개로 계속 전화 통화하느라고 정신 없었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운전관은 자고 있었다 그래요. 그건 인지하셨습니까 그때? 차가 계속 이동하는 상황인데 잤을 리는 없을 텐데. 잤을 리는 없어요. 예, 차가 계속 돌았습니다. 매각을. 그 전화를 계속 하고 뭐 통화 계속 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관도 그 전화를 들을 수는 있는 상황이었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증인 그날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 이게 제3자 진술하고 증인 진술하고 그 중에 뭐 증인 진술은 좀 묻히고 제3자 진술을 검찰에서는 조금 더 우선해서 그게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은 그렇게 반영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 그때 차 안에 같이 있었던 그 부관의 진술도 그냥 제3자의 진술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진술은 증인이 보기에 믿을 만한 진술입니까? 일단은 제가 기억이 없는 가운데 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거를 증언하면 위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메모 보내주는 거 보면 그 증인이 뭐 이렇게 국회 해산 검색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검색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 부분에서는 여기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대신문 중에 아까 대리인께서 대통령이 전화 통화해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 의원회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경찰이 신분증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들여보내주고 있을 거다. 거기 가서 경찰이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증인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도. 네, 근데 원래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네, 본인이 네,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으면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증인한테도 그렇고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해야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증인 병력 투입 지시가 개헌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받아들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동 지시 받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 생각이 나중에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 이후에도 이 생각이 유지가 됐어요. 계엄 상황 끝날 때까지 이 생각이 유지가 됐습니까? 상황 평가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군인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평가가 재평가되기 전에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평가가 될 상황이 그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게 적법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력이 외곽 대치선에 점령조차도 못했는데 네. 제 모든 관심은 병력이 배치돼서 그 배치 결과를 보고하고 예하 지휘관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떡할까요?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했는데 어떻게 다음 거를 생각합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인하고 참모장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았던가요? 참모장은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우리 제 장군 우리 전우인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항상 저랑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레드 팀에서 항상 조언해주는 우리 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존중하는 후배고 그때 그날 참모장은 레드팀으로서 어떤 의견을 내던가요? 직접 먼저 가시는 게 맞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조언을 한 것 같은데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 처음에 출동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가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수방사가 보통 이런 비상사태 때 출동하는 것은 뭐 대테러 업무에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대테러는 아주 일부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상사태의 종류가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테러는 비상사태에 네네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출동 지시 받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가셨는데 네. 국회 앞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차 안에서 지금 몇 시간 계셨다는 거잖아요. 보고 받으면서 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셔 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날 국회 상황이 무질서 상황이었다고 얘기하고 무질서 상황이었다. 네. 그거는 무질서 상황이기 때문에 군이 투입된 겁니까? 아니면 군이 가서 무질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재판 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6분 하세요. 6분 하세요. 예. 그 서울경찰청장하고 통화하셨다 그랬습니까? 예, 아닙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에 통화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셨다 그랬죠.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답변 못 드리는 게 좀 서로 이견이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증인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이 하셨다는 얘기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서울경찰청장이 무슨 상황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뭐 대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던가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잘 모르고 가셨다던 그 임무를 네, 이 계엄 상황 종료될 때까지도 결국 모르고 오신 거예요. 수방사가 여기 왜 왔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부하들한테 제가 나중에 모아놓고 제 입장에 소감을 얘기해줬는데 네. 거기에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이 제가 제 부하들한테 고맙고 왜냐면은 제가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해주지 못하고
가시화시켜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증인도 무슨 인물인지 모르셨다니까. 구체적으로 뒷물을 내려줄 수가 없었겠네요. 현장 가서 판단하려고 했는데 네. 현장에 가보지를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고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네. 군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듭 주장을 하던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대통령의 명령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건 없었고, 아니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이었냐고요? 예, 비상계엄이다 출동하라 그거였습니까? 그건 국방부 장관 지시였고, 네. 제가 인식한 것은 그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가 전략적 차원의 지침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대국민 그러면 TV 보고 대국민 담화 보고 군을 움직였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서는 군 움직이라는 말은 없으셨던 것 같고, 네. 다만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시키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러면 대국민 담화 외에는 없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비상계엄은 평시가 전시로 전환되는 건데요. 증인은 그듭 국회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소총을 차에 두고 내리라라고 명령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시 상황에서 왜 총을 놓고 내립니까? 전시 상황을 이해하지 않았고, 이게 장관님께서 저한테 작전 지시로 현장 출동한 다음에 그 다음 문부는 군사적인 건 제 책임이고 제 권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황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금지 사항으로 국부재판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국방부 장관이 그 비상계엄 출동과 주요 시설 확보를 얘기했다면은 이미 총 놓고 내릴 때는 작전 대상이 시민이거나 국회의원임을 안 거예요, 그죠? 그 반대죠.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생각한 거죠. 위험하다. 총을 들고 가면 자칫 위험하다. 만약에 북한 도발이나 이런 정말 비상계엄 실제 상황이라면은 총을 놓고 내려가면 안 되지요. 총 들고 가야지. 완전 무장한 채로.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진우 사령관이 경비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부분이나 또 대통령이 총을 쐈으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라는 등에 관해서는 어차피 제가 물어봐야 증인은 거부할 테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전 수방사령관으로서 부하들에게 그릇된 본보기는 되지 마십시오. 아까 기관이 수십 년간 군무에 종사해온 것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군의 기관과 또 자신과 군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항명제를 염려했다라고 하시는데요. 군형법상 항명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당한 명령이라면 항명제 적용되지도 않는데 항명제 때문에 군인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면서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마시고 그릇된 본보기가 되지 마시고요. 만약 그렇게 가면 부하들을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제2차, 3차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부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부하들 앞에서 절대 그 문제되지 않게끔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을 놓고 내리라고 한 건 잘한 겁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 네,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23일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 역시 개혁 지시 문건을 받아갔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판결을 회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둘 분명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이겠죠. 총리가 받은 게 없다면 총리가 받은 게 없다는 지금의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에게도 줬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총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은 왜 김용현 전 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한덕수 증인을 콕 집어서 사실도 아닌 일로 고발하듯이 위증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좀 짐작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한덕수 증인에 대한 고발은 증인이 국회를 다녀간 바로 그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비상계엄은 윤석열, 김용현이 벌인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라고 하는 총리의 증언에 내가 입 뻥끗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권력을 배신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그런 그 의도나 또는 그 팩트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김용현은 한덕수 증인에게도 자신들의 죄를 감하고 또 떠넘기려고 협박과 모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덕수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그리고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계속 지속하려 했다는 상황의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정권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을 삼가는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본인들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의 말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는 이 내란 세력들을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40년 총리의 공직 생활을 지탱해준 국민들 앞에 진실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국회에 털어놓지 않은 그날 윤석열과 김용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회가 그동안의 여러 현안질이나 관련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물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의 기초를 두고 저의 마지막 이 자리를 충실하게 마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까지 국회에 진술해왔다. 오셔서 진술하신 것 외에 그날의 진실을 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추가적인 진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내란 공범이다라는 인식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